안녕하십니까.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쪽집게 예상 문제집 잘 숙지하고 계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약 강론에서 지난 시간에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담보 책임을 중심으로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환매, 교환, 임대차 계약, 특히 임대차 계약이 두세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셔야겠죠. 자, 지금부터 이 문제풀이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159페이지. 쪽집게 예상 문제 159페이지에 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8번 문제. 자,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환매라는 것은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다시 도로 사기로 하는 거. 팔았던 물건을 다시 사기로 하는 걸 환매 특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왜 환매 특약을 하냐? 이 환매의 기능은 채권 담보적 기능을 한다 그러죠. 매매하는 형식으로 하는 담보다 해서 이걸 매도 담보권이라고 그러죠. 물론 가등기 담보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자, 환매는 채권 담보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 환매 대금은 최초 매매 대금에 플러스 비용을 지불하면서 돈을 갚으면서 맡겨놨던 토지를 찾아온다는 얘기죠. 자, 이게 환매인데 환매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체결해야죠. 그다음에 환매 기간이라는 게 제한이 있죠.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이 기간으로 단축돼 버리죠. 기간은 다시는 연장하지 못하죠. 환매권 이런 걸 중심으로 내용을 숙지하셔야죠. 자, 환매 틀린 거.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환매권 특약 등기를 해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매매 후 이전 등기와 함께 등기를 신청해야죠. 그러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그렇죠.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3번 부동산의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5년을 단축되죠.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자, 4번.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역 건물에 신축된 후에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수법상의 법정시한권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토지 위에 환매 의무자가 토지 위에 건축을 했을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되는 환매권 행사로 그랬을 때 그 신축 건물에 법정시한권이 생긴다면 환매권자에게 커다란 침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시한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은 최초 매매대금의 비용을 포함하는 거죠. 맞았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 우리 8번의 답은 1번이죠. 9번. 매매 및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매권은 일순 존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틀렸죠. 환매권은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양도성, 상속성,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번 틀렸고. 2번 매매 계약의 무효는 환매 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우리 매매 계약이 본 계약이고 환매 특약은 종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무효화되면 환매 특약도 무효화되죠. 그러면 2번도 틀렸죠. 한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하고 또 계약 해제만 청구할 수 있다. 만점 때문에 틀렸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매매계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그러죠. 10년의 제척기간. 그러면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 성립했을 때부터 오케이. 4번이 맞았네요. 4번이 맞았습니다. 5번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악을 묻지 않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 571조 선의 매도인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매도인은 해지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선의일 때는 손해배상하면서 해지해야죠. 매수인이 악일 때는 손해배상 없이 해제 후 통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선악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선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배상하면서 해제해야 한다. 571조. 그러니까 5번도 틀렸고 맞은 것은 4번밖에 없네요. 1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160페이지 10번. 경매를 통해서 X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을 소유 Y 임해와 교환하기로 약정했다. 틀린 것은 아직 지금 자기가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이 교환계약은 채권계약이니까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죠. 그 대신 이 소유권을 확보해서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이걸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가 생긴다는 거. 틀린 거. 갑과 을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았죠.
2번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을 경우에 선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X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을 달라서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금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그러더라도 교환계약이라는 거. 근데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틀렸죠. 보충금 지급이 약정이 있더라도 교환계약이라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매각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갑은 X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진다. 자, 우리 교환계약은 양당사자가 자기가 이행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양당사자가 매도인의 역할을 하는 하자담보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맞았죠. 5번 을이 시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Y 임야를 시가로 고지했어요. 자, 시가를 높게 고지했다든가 또는 숨겼다 해서 그게 사기는 아니죠. 기망행위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 사기 이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한다. 맞았죠. 그러면 틀린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3번만이 틀렸네요. 자, 보충금 약정이 있더라도 교환계약이지 매매계약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11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1억 원 상당의 을 Y 토지와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을에게 8천만 원을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때 틀린 것은 갑과 을의 교환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분류식 계약입니다. 그럼 부동산에 관한 이런 계약이라 할지라도 구두로도 가능하죠. 분류식 계약이니까 서면 작성할 필요는 없죠. 1번 맞았죠. 2번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죠. 보충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이 틀렸네요.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되기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어요. 그럼 후발적 불능 문제로서 이건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죠.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Y토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하지 못하죠.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이 적용되죠. 저당권 실행에 의한 소유권 상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되고 4번도 맞고 5번 교환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과 을은 원상 회복 의무는 서로 동시행관계죠. 5번도 맞았죠. 그러면 틀린 것은 2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12번 161페이지 12번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임대차 계약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면서 또 이게 뭡니까? 쌍무, 유상, 그다음에 낙성 분류식 계약이죠. 임대차 목적물은 물건인데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임대인 소유물이 아니어도 되죠.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니까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이 없는 자도 유의하다라는 거. 자, 우리 풀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봅시다. 옳은 거. 1번. 임차물이 피리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의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피리비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청구하는 게 아니죠. 발생 즉시 전액을 청구하는 거죠. 발생 즉시. 유익비가 그렇죠. 유익비는 임대차의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게 하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피리비라고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만약에 1번 유익비라고 나오면 이 말은 맞죠. 피리비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구나. 626조에 나옵니다. 2번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우리 건물의 임차인의 임대인으로부터 부속한 매수물일 때는 임대차 종료 후에 청구해야지 종료 전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청구한다는 거.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 임차권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죠. 622조. 자,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었어요. 임차인 소유 건물에 이 보존 등기를 하면은 토지 임차권에 등기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그러면 3번이 맞았네요. 622조에 나옵니다. 3번.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현존합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생긴다. 643조.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하는데 임대인이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이 건물 사가시오라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생긴다 이래야죠. 그러면 4번 틀렸고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틀렸죠.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기간이 약정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럽니다.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1개월이 지나면은 임차권은 소멸하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고 맞은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3번 토지 임대차에서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계약갱신을 청구를 원하는데 임차인이 원하는데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이 건물 사가시오라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3번이 맞고 4번이 그렇고 3번은 토지 임차권에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은 임차권은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임차인의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은 토지 임차권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만이 맞았습니다. 13번. 161페이지 13번 갑소유 토지를 을이 경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하여 토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건축한 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은 임차권 등기 없이도 대항력 생긴다라고 종전의 문제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보존 등기에서 사용하고 왔다. 틀린 것은 을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대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옳거니 맞았지 않습니까? 1번. 2번.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의 최장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최장 기간 제한 없죠. 우리가 651조 임대차의 최장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삭제됐습니다. 2013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죠. 계약자의 원칙의 침해다 해갖고 그래서 그것이 사물화됐는데 2016년도에 와서 완전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최장 존속기간은 제한 없다. 최장 존속기간, 최단기간도 물론 제한 없지만 최장기간도 제한 없다라는 거. 자, 2번도 맞고 3번. 을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하였다면은 갑은 병에 대해서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이 병에게 건물을 임대했을 때 이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했을 때 임대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건물은 임차인 것이잖아요. 근데 토지는 갑 것이고 갑은 토지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한테 건물을 임대했더라도 토지 소유자 갑은 병한테 차임 청구는 못 오죠.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3번 틀렸죠. 4번. 을이 건축한 건물이 행정관청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지상물 매수청구권 생긴다는 거. 지상물 매수청구권 생깁니다. 그러면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4번 맞았죠. 3번은 틀렸고 4번 맞았고 5번. 기간이 만료된 경우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을은 갑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는데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3번에 틀린 것은 3번이네요. 나머지는 다 맞았죠. 자, 14번. 자, 임차인의 부수물 매수청구권 또는 이익비상환 청구권의 설명 중 옳은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또 문제를 들어갑시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과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을 비교는 물론 따로따로도 잘 나오지만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도 잘 나옵니다. 아무튼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셔야죠.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건물 및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생기는 거죠. 공작물의 임대차. 토지 임대차에서는 없죠.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비용상환 청구권은 모든 임대차에서 다 생기죠. 건물 임대차든 토지 임대차든 뭐 다 생깁니다. 자,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이 부속물이 독립성이 있어야죠. 독립성이 인정돼야죠. 만약에 독립성이 없는
구성 부분이 됐다 하면은 부속물 매수권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비용상환청구권은 독립성이 없는 물건이야죠. 독립성이 없는 구성 부분 없는 경우를 얘기하죠. 비용상환청구권은 여기는 독립성이 있고 여기는 없는 경우. 세 번째, 이 부속물 매수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이거 없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죠. 하지만 비용상환청구권은 의무 규정이죠.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죠. 네 번째, 이 부속물 매수권은 자, 임차인의 부속물,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든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일 때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권 생기는 거죠. 물론 임대인에게는 부속물 매수권도 없어요. 임차인에게만 있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든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하지만 비용상환청구권은 이런 제한 없죠. 이런 제한 없다라는 거. 제한 없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제한 없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제한 없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야지. 제한 없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 제한 없이 인정된다. 일시 사용 후 임대차에서는 이거 부속물 매수권은 적용 안 되죠. 적용 없다. 그렇지만 여기는 인정되죠. 여기는 인정된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일시 사용 후 임대차에도 인정되죠. 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2기 이상 차임 연체, 채무불이행,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소멸되는 경우는 연체로 소멸 시에는 이거 부속물 매수권 인정 안 되죠. 그렇지만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됩니다. 2기 이상 차임 연체돼서 소멸되는 경우도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된다는 거. 자, 이런 거. 이 부속물 매수권에 대해서는요. 부속물 매매 대금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못 하죠. 동시행 항변권이 생기는 거죠. 유치권은 안 생기고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이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이 생깁니다. 유치권이 발생하는 것은 오로지 비용상환청구권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속물 매수권은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종료 후에 행사한다고 그랬죠. 임대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행사하는 건데 비용상환청구권은 필요비와 유익비가 틀리죠. 필요비는 발생 즉시 행사하죠. 그렇지만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행사하죠.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그래서 종료 시에 행사한다. 이게 틀리죠. 아무튼간 요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놓으시라는 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 후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유익비는 임대차 후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유익비는 금방 살펴봤죠. 그러면 1번 맞았네요.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로 구성 부분의 일체가 돼. 구성 부분이라는 얘기는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죠. 독립성이 없을 때 특별한 사정이 하면 부속물 매수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되죠. 독립성이 있어야만이 부속물 매수권은 대상이 되죠. 만약에 독립성이 없단다면은 비용상환청구권은 대상이에요. 부속물 매수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고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이건 강행 규정이니까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4번 일시 사용에 의한 것이 명백한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일시 사용 후 임대차에서는 적용 없다고 그랬어요. 부속물 매수권은 없어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틀렸죠. 6개월 내 행사해야 한다. 이 비용상환청구권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고 맞은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자, 15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에서 이 임대인이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 회복키로 한다. 거기다 밀치하죠. 이러면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는 특약이 있다. 이렇게 보죠.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거라는 거.
그러면 이익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맞았네요. 원상복구하기로 했으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번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의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효이다. 지상물 매수권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이걸 포기하라는 특약은 무효죠. 그러면 2번도 맞았죠. 3번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 청구 증액이 증액 청구가 상당하고 인정해요. 그러면 청구 시에 증액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죠. 법원에서 결정해줘요. 증액을 얼마 해주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증액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에 발생한다. 틀렸죠. 청구 시에 발생한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이 부담을 돌리는 특약은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 임차 목적물의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지는 건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의무규정이죠. 그래서 4번 맞고 5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목적물이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단다면 차임 상대가 반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했더라도 자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든가 또는 비용 상환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 행사에서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사용을 하고 있으면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합니다. 근데 사용을 하지 않고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단다면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해서 반환하지 않은 것뿐이기 때문에 이 차임 상대액의 비용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 내리죠. 그 차임 상대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5번. 그러면 틀린 것은 15번에 3번만 틀렸네요. 자, 재판상 청구에 의한 차임의 증액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청구 시에 증액의 효력이 생긴다. 청구 시.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16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틀렸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이든 또는 동의가 없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다는 거. 2번. 임차인이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았네요.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차인 소유 건물이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제3자한테 팔아먹었을 때는 임차인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없다 그러죠. 지상물 매수청구권 없다라는 거. 그러면 2번이 맞았네요.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얘기했죠. 기간이 만료됐는데 지상 건물이 현존할 때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합니다. 계약 갱신을 연장해 달라고 청구하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있죠.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3번도 틀렸고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 자,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은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즉시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즉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다는 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죠. 4번도 틀렸고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자, 이거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16번에 맞은 것은 2번입니다. 자, 우리 17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서 옳은 거. 기간이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해서 소멸하면은 계약갱신을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임차인은 즉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1번 맞았네요. 2번.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 유무나 임대인의 효용 여부는 행사 요건이다. 아니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 또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에요. 아무런 경제적 효용이 없어요. 그래도 사서 철거해야죠. 그러면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경제적 가치 유무나 임대인의 효용 여부는 따져보지 않죠. 행사 요건이 아니다 이래야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하세 한한다. 동의가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기존 건물이더라도 상관없고 아무튼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 3번 틀렸죠.
4번.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지상물의 일체를 포기하는 이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죠. 근데 유효하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5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토지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은 제3자한테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매매가 됐어요. 새로운 양수인한테 제3자한테 지상물 멸정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그 토지가 매매가 됐으니까 새로운 신소유자한테 지상물 멸정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결 내리죠. 그러면 5번도 틀렸네요. 옳은 것은 17번에 1번밖에 없네요. 자, 18번. 164페이지 18번. 갑은 자기 소유 X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했다.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 건물의 유지비 200만 원, 계량비 800만 원을 지출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상가 건물. 갑의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을 을한테 보증금 4억 원. 4억 원을 보증금을 주면서 임차권을 설정했죠. 근데 임대 기간 중에 유지비가 바로 피리비라고 해야죠. 피리비가 200만 원이 나왔죠. 200만 원. 그다음에 계량비가 바로 유익비죠. 유익비. 가액의 증가 비용, 계량비. 이게 유익비죠. 유익비가 800만 원은 나왔죠. 지출했다. 그런데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는 채 X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임차권이 이거 대항력이 없을 때 대항력이 없어요. 자, 이거 대항력이 없다.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을 때는 보증금, 임차권을 주장 못 하죠. 임차권 주장 못 한다.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도 이 병한테 주장 못 하죠. 갑한테만 해야죠. 근데 이 비용 채권을 가지고 비용 상환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은 채권에 의한 유치권 주장은 이 병한테도 가능하죠. 병한테도. 자, 우리 임차권이나 보증금 반환을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자한테 주장 못 하지만은 비용 상환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은 병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풀어봅시다. 틀린 것은 1번.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 유지비 200만 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피리비는 발생 즉시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피리비는 유지비가 200만 원이니까 기간 중에도 청구할 수 있죠. 발생 즉시 1번 맞았죠. 2번. 건물을 반환을 청구한 병에 대하여 을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이 신소유자, 회복자한테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건 아니죠. 203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203조.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것은 행사 당시 그러니까 점유물의 회수 당시의 회복자에게 행사한다 그러죠. 회복자에게 행사하는데 여기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갑한테 청구해야 하잖아요. 갑한테 청구하는데 유치권 주장만 하는 거지 비용 상환 청구권을 병한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회수 당시, 회복 당시의 회복자에게 행사하니까 병한테 행사할 수 있는 꼴이거든요. 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계약관계에 관한 계약관계의 비용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적용 없다라고 판례가 나오죠. 굉장히 어려운 판례입니다. 이거 비용상환 채권은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계약관계에서는 적용 없다. 계약관계는 개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별 규정에 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의해서 비용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2번 틀렸어요. 2번 틀렸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2번. 3번. 건물의 구성 부분은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서 사용 수익을 방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갑은 을에게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사소한 부분의 수선은
임차인이 수선해야 한다 그러죠.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죠. 사소한 부분은. 그러니까 3번 맞았죠. 4번 임대차 기간 중에 을이 갑에 대해서 계량비 80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계량비, 이익비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차 종료 후에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맞았네요. 4번도 맞았죠. 5번 을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갑에게 이익비 상환을 청구한다.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갑한테 청구한다고 그랬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그러면 5번도 맞았고. 자, 이 문제가 핵심이 이건데,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을 가지고 병한테는 대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용 상환 청구권은 종전의 임대인, 대항력이었기 때문에 종전의 임대인한테 청구하는데,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회수 당시, 회복 당시 회복자에게 행사하겠는데, 계약관계에 생긴 비용상환 청구권,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20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아냐 모르냐 해서 시험 문제가 냈죠. 그래서 좀 까다로웠습니다. 2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자, 19번. 건물의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 을,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 동의를 얻어서 거기다 동그라미 쳐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 전차인은 적법한 전차인이라는 얘기죠. 적법한 전차인. 건물을 임대해 주었다. 옳은 것은 1번 각각 의료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오케이. 631조를 보면은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해지로 임차권이 소멸되더라도 전차권은 존속한다.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631조. 그래서 기억법 맞았네요. 니은번 전대차가 종료 시 병의 건물을 사용 후 편익을 위하여 의료 동의로도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들 전차인에게도 적법한 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임대인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권은 갑한테, 임대인한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이런 경우만 인정돼요. 아무튼 임대인 갑한테 행사하니까 갑의 동의를 얻어야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는 아무 필요 없죠. 갑한테 부속물 매수권 행사 못 합니다. 행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네 번만 틀렸고. 디귿번 임대차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의 건물에 갑에게 직접 명도를 해도 을에 대한 명도 의무는 면하지 못한다. 면한다 이래야죠. 자, 임차 기간도 끝났고 전차 기간도 끝났어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한테 명도 반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임차인한테 반환 의무는 면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니을번 을의 차임이 2기 이상 차임에게 달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 없이도 해지로 대항할 수 있다. 자, 채무 불이행으로서 임차권이 소멸하면은 전차권도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의무를 위반해서 이 소멸하는 경우는 해지 통지 의무를 전차인한테 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해지 통지 의무가 없다라는 거.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니을번 맞았죠. 그럼 맞은 것은 기억과 니을. 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갑은 을은 갑 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를 얻어서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했다.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다. 거기다 위치하죠.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병이 건물의 사용을 편익을 위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에 이 물건을 부속했다면은 동의를 얻어서 부속했어요. 갑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면 부속물 매수권권 생기는 거죠. 자, 병은 전대차가 종료했을 때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매수권이 있다라는 거 1번 맞았죠. 병이 건물의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했어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어요. 그러면 전대차가 종료했을 때 임대인한테 갑에게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죠. 2번도 맞고. 임대차, 전대차 모두 종료한 후에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차임 상당하고 부당이득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이렇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면은 일종의 부당이득, 불법 점유에 해당되는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4번 임대차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병이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했으면 을에게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랬죠. 4번도 맞고. 갑, 을이 임대차가 합의 해지되면 병의 전차권은 따라서 면한다. 틀렸죠. 적법한 동의를 얻은 전차권에서는 631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해지가 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21번.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거기다 동그라미 쳐죠. 무단 전대차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동의를 어디 하는데 동의 없이 전대차했을 때는 임대인은 의무 위반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청구할 수 있지만 전대차 계약은 유의하죠. 그러면 이 전차인은 계약은 유의하지만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임차권은 동의 없이 전대차했으니까 임대인한테는 불법점유자죠. 그러면 임대인은 전차인한테 무단 전대차가 됐을 때 전차인한테 불법점유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죠. 왜? 동의가 없이 전대차 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차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불법점유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틀린 것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무단 전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의무 위반 이유로 해지 청구할 수 있다. 2번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맞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로서 전대차 계약도 유의하니까 유상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적법하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무단 전대차가 돼서 전차인이 사용을 못하게 됐을 때는 임차인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 불과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해지하지 않고는 임대차 계약은 계속 존속하죠.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 갑은 병에게 불법점 이유로 차임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갑이 을한테 차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도 맞고. 건물의 소부분에다 동그라미 쳐죠. 자, 건물의 조금 전대차 할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632조.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차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 자, 이런 경우는 사용하게 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동의 없이도 소부분에 대해서는 소부분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니까 임대인은 동의 없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이래야죠. 해지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네요. 자, 이래서 우리가 민법의 임대차 계약을 공부했어요. 자, 우리 계약 항론 파트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5문제가 출제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죠. 조금만 주의하면은 다 맞출 수 있는데, 자, 임대차 계약 중에서도 특히 이 4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4가지를 꼭 좀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2-3문제는 여러분들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자, 우리 비용상환 청구권,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부수물 매청권,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 매청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차권의 양도 전대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동의 없는 무단 양도, 무단 전대차 했을 때의 그 효력 차이, 이런 정도를 4가지를 정리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임대차가 공부가 다 끝난 거죠. 자, 우리 이제 드디어 민사특별법이 나왔습니다.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특별법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서 6문제가 나오죠. 6문제.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교재, 우리 쪽집게 예상문제집 166페이지.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작년 28일 시험 문제 2문제가 나왔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 문제 못 나오면 한 문제지만은 2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자,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이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민법보다도 우선하죠. 그래서 민법과 특별법이 상충되면은 특별법 우선 원칙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죠.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이라는 것은 주거생활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 용도의 주거용이라는 거. 공부상 용도가 아니죠. 실질적 용도로 판단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주택임대차에서는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중요한 건데, 자,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잘 구별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인도와 주택의 인도, 입주라고 그러죠.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면은 주민등록이 된 것이 된다 그러죠. 주민등록이 되면은 이 길부터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생기죠.
제3자한테 임차권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경매가 됐더라도 또는 매매가 됐더라도 제3취득자한테도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보증금도 새로운 소유자한테 보증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경공매에서 경락대금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는 이 대항력만 갖고는 안 되죠. 자, 우리 보증금 우선 변제권, 전세금 우선 변제권은 경공매를 얘기하죠. 경공매가 아니고는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죠. 매매대금의 우선 변제권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공매에서만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대항력만 가지고는 안 되죠.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갖춰내야죠. 자, 우리 주민센터나 또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정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은 그 확정된 금액, 그 일자의 순위에 맞춰서 경공매에서 보증금 우선변제권, 전세금 우선변제권이 보장이 되죠. 물론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금 중의 일정액. 이걸 우리가 소액 보증금 또는 최우선 변제금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소액 보증금 또는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락대금에서 선순위 담보권보다도 이게 먼저 배당받아간다는 얘기죠. 서울로 얘기한다면은 1억 원 중에서 1억 원이 너무 안 되죠. 1억 원 중에서 3,400만 원. 3,400만 원은 선순위 저당권보다도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확정일자가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죠. 대항력만 갖추면 되죠.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1억 원이 넘었으면은 이 최우선 변제금도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택임대차 특성이다. 우리 풀어가면서 설명합시다. 옳지 않은 거. 1번 건물의 임대차에서 당연히 부지 부분을 이용을 수반하므로 주택의 대지도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렇죠. 주택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토지까지도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러죠. 이 법이. 그래서 토지의 경락대금에서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다는 거. 2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3번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주택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모아서 각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맞네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한솥밥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개의 임차권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산해서 결정한다는 거. 자, 3번 맞고 4번 주택의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동거하던 사실상의 배우자가 임차권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자,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권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거. 우리 주택임대차법법 9조에 나오죠. 상속인 없이 사망했으면 사실혼 배우자의 단독 승계지만 만약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상속인이 가정공동 생활 안 하고 있었어요. 2촌 이내의 상속인이. 그랬을 때는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 승계가 된다 그러죠. 4번 맞았어요. 5번 임차주택의 새로운 양수인은 양도인을 가졌던 임차인의 연체 차임 채권은 당연히 승계된 것으로 본다. 말도 안 되죠. 자, 연체 차임이나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은 주택이 양도가 되더라도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연체 차임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5번이 틀렸죠. 자, 2번 문제까지 볼까요?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수리 시에 효력이 생긴다. 주민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는 행정관청에 수리했을 때라는 거.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주택의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에 소액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등기명령을 하고 보증금 반환이 시체되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그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잖아요. 그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금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2번 맞았죠. 한번 임차권보다도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의 경매가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선순위 임차권은 경락인한테도 대항 가는 거죠. 그러면 경락인한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해당되죠. 경락인이 책임져야죠. 보증금 반환도. 자,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있다. 확정일자가 필요 없죠. 확정일자가
여기 3번은 제가 지금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한다고 나왔네. 저는 임차권이 선순위라고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당권이 선순위면은 후순위 임차권은 경락인한테 대항 못 오죠. 전차권이 저당권이 선순위일 때는 후순위 임차권은 경락인한테 대항 못 옵니다. 저당권이 선순위가 존재한다고 나왔네. 제가 잘못 착각해서 읽었네요. 아무튼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자, 그다음에 4번에 우리 경매 신청 전까지 대항력만 있으면 최우선 변제금 인정되는 거니까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이러 나왔으니까 4번 틀렸죠.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대항력만 가지고도 최우선 변제금은 인정됩니다. 자, 5번. 주택 임차인 후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대금에 미치지 않는다.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2번에 맞은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를 정확히 아시라는 거. 자, 여러분들 시간상으로 주택임대차를 다 못 오고 조금 들어갔는데 다음 시간에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